네,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실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뵌 건 이제 기본소득 논문에서였었는데요. 이전에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데 기본소득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요?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아직 만들어지기 직전인가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본소득 이제 연구팀이 꾸려지면서 그 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듣고 또 공부도 하고 하게 되었죠, 당시에. 그러면 선생님 기본소득을 알기 전 그리고 나서 알고 난 후에 선생님의 삶에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학위 논문을,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섹슈얼리티에 관해서 썼어요. 여성학 안에서도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세부 전공이 섹슈얼리티예요. 기본소득 그럼 소득 얘기니까 약간 경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얘기를 워낙에 했던 사람, 물론 이제 뭐 그 학부를 다닐 때에 뭐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갖는다라든가 그런 거는 뭐 있었지만, 이 경제적인 어떤 지점에서 이것들을 살핀다던가 하는 게 제 영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섹슈얼리티와 어떤 식으로 관계에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또 이 페미니즘 안에서 이 소득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이 사실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몫에 관한, 정당한 몫에 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각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접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여성학 안에서 해왔던 공부들과 고민들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는 할 수 있죠, 기본소득이.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뭐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강연도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기본소득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가, 사실 논문이 많이 없으니까 그 딱 그렇게 만나는 논문들이요. 이게 여기저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강의들도 다니면서 또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그게 지금은 탈성장까지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에코페미니즘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생태적인 어떤 사안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접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거나 하지 않으면은 사실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에코페미니즘 관련한 것도 일종의 디딤돌이 되긴 했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공부들을 하고 이제 했던 것이 또 탈성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평들을 넓혀줬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13년에 사실 발표하셨던 성체제와 기본소득이라는 논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이 현재 젠더 문제에 이제 의미 있는 물꼬를 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같은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같은 생각이시라면 좀 더 기본소득이 성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성체제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좀 이해가 되게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질서를,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 그죠? 두 젠더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가부장제가 구성이 되고, 그죠? 그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또 자본주의가 이렇게 더 쉬워지는 이런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이 것이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체제, 그러니까 성체제 안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그 소득을 얻는 방편이 사실은 결혼과 그 다음에 결혼을 경유한 어떤 취업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성체제 안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하나 온전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여지들이 그런 체제 안에 딱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뭐 제 주장만이 아니라, 앞서 제가 거기 아마 그 논문에서 주되게 참조하고 있는 뭐 낸시 프레이저나 아니면 케이트 그
제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캐롤 페이트만, 감사합니다. 캐롤 페이트만 같은 분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체제 안에서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이성애적인 구도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기본 업무는, 그러니까 본업은 가정주부인 거예요. 본업이 가정주부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가정주부의 일은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죠. 뭐 어떤 인정도 없죠. 그리고 본업이 가정주부라고 상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노동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업이 그 일이다라고 상정된 남성들에 비해서 동일하게 평가받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체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지가 생겨서 그 체제를 약간 바꿀 수 있는 어떤 틈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소득은 저는 그래서 거기서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거 한다고 뭐 세상이 뒤바뀌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속에서 어떤 다른 틈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기본 열쇠는 될 수가 있다. 이 열쇠 더하기 다른 열쇠도 있어야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했었죠. 제가 그 선생님의 강연이나 글을 보면서 제가 뽑아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페미니즘, 기후정의, 그리고 탈성장, 자본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기본소득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이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얘기가 오랫동안 되어 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중간중간 뭐 논쟁도 많고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상들이 조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요 정의에서 출발하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 정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베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정의인데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다음에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모든 억압과 폭력과 착취를 종식시킨 운동이에요. 성차별주의도 종식시켜야 되고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도 종식시켜야 되는데 젠더라는 이 규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본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차별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왜 차별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그 차별이 어떻게 해서 억압의 형태로 혹은 착취의 형태로 일어나는지 왜 폭력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보면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뜯어먹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것들 없이는 사실은 출발도 못했고 지속도 못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이에요. 무상으로 뜯어먹든가 저렴하게 뜯어먹든가 아니면 정말 폭력적으로 뜯어먹든가 그렇게 해왔고 또 이제 자연이 있는 거죠. 자연도 무상으로 갖다 쓰고 물도 막 누가 자기 물이 거기 만들어지는데 이런 하나 보탠 게 없으면서 가서 무상으로 갖다서 막 팔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후 정의도 왜 정의를 얘기하냐면 사실은 문제 일으킨 사람 따로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피해를 입어왔던 약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의 어떤 짐을 독박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만들어져 왔던 과정도 정의롭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도 지금 정의롭지 않고 근데 왜 그런가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사실은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하려다 보면은 그 안에 여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정의 얘기 속에서 여성이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자본주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을 뜯어먹고 살아왔던 체제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기후정의 지금 현재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후정의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페미니즘과 뭐 자본과 기후정의와 뭐 생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탈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소득이 어쨌든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그럼 현금 더 많이 주면 사람들 소비 더 많이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더 확고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반론도 되게 만만찮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견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려고 이제 해보면 그 지적을 이해하려고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상품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준다라는 것은 이걸로 상품을 사서 써라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모든 시장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의적인 시장일 필요는 또 없고 모든 교환이 상품의 형식으로 교환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현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편 화폐가 있잖아요. 그죠? 그 현금일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지역화폐 얘기 기본소득 안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지역화폐여야만 하는 건지 혹은 왜 뭐 굳이 여야만 하지는 않다라면 뭐 반반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집 근처 이제 오일장이 열리잖아요. 제가 오일장에 가서 무엇을 구매하는 것은 저에게도 이롭지만 그분에게도 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은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품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층의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다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들도 층위가 있는 시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층위에서의 교환은 괜찮다라는 거죠. 기본소득 받았어요. 근데 그 지역화폐 우리 남원사랑 상품권이 있거든요. 우리 뭐 그 재난지원금 나오면 꼭 그걸로 나와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남원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오일장에 나가서 이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걸로 필요한 지역에 있는 산물들인 거죠. 산물들을 제가 이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 거지 이 지역 안에서 그런 식의 순환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이 되는 거니까 모든 국민에게 현금이 쫙 제공되었을 때 그것도 매달 그렇죠? 엄청난 이 현금 순환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뭐 기본소득 논자들이라면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 얘기도 아마 하고 있는 것일 거고 그래서 어떤 교환과 어떤 시장과 어떤 그 소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 동시에 돼야 되는 거죠. 이 소비가 자본주의를 살찌우는 소비가 아니라 지역을 살찌우는, 그러니까 지역을 순환시키는 소비일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좋을까? 저는 한때는 기본소득 200만 원은 돼야지. 그래서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200만 원 이하를 주는 기본소득은 그 정치적 효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정치 안에서. 고용과 그다음에 이 남성이라는 남편과 이렇게 끊어낼 것인가 200은 있어 살아가지 않겠냐 이건 굉장히 도시중심적인 사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액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고 그다음에 지급 방식 그러니까 어떤 화폐냐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탈성장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식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되어서는 이제 우리는 사실 지금도 이미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타고 있어 지금은. 지금도 이미 막 뭐가 열심히 하면은 나아지는 삶이 있겠지라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근데 이제 탈성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앙적인 미래가 닥칠 건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냥 죽을 거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괴롭게 죽을 거냐. 아니면 전환의 방식들을 지금이라도 익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삶의 양식을 이미 이제 알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석유 없으면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4박 5일 걸어와.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일이, 그러니까 석유라는 이 에너지에 입각한 시스템이 2030년에 붕괴한다는 거거든요.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더라,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도래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자, 그런데 그 붕괴하면 어떻게 할 거냐. 붕괴한다고 우리가 당장 죽지는 않거든요. 괴로워요. 그러면 괴로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다른 전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방식의 삶이, 그죠? 그래서 이제 탈성장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탈성장 안에서는 기존의 생산과 기존의 소비의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에 또 이 점이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선생님께서 어느 강연에서 지방 소멸 이미 시작했다. 탈성장과 기본소득 요구하자.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안하신 게 있으셨어요. 네. 각 농어촌, 산촌, 이 가수화된 마을의 5인,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연구자, 그다음에 문화기획자, 예술가, 그리고 마을 택시 담당자 이렇게 집단 기총을 네. 하고 개인당 매월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100개 지역이 또 연대를 하고, 그리고 10년 지원을 해달라라는 것을 이제 국가에 요구하자라는 거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네. 거기 제 궁금한 건 그렇게 집단 기촌으로 구성된 그 5인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역할이 저는 먼저 궁금하거든요. 아, 왜 문화기획자, 네. 왜 사회복지사인지. 네. 이게 뭐 완벽한 조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조합인데, 우선은 택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살고 있는 사람 수도 적고 왕래도 적은데 대도시처럼 뭐 10분 단위로 버스를 계속해서 보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 어디를 갈 때 교통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시청을 간다 해도 멀고 병원도 그렇고. 그렇죠. 보면은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남원 지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들을 좀 방문할 기회를 얻어서 막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과소화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그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힘든 게 바로 교통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가시려고 하셔도 굉장히 힘드시니까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비싸잖아요. 이분들이 현금도 별로 없으시고 한데. 근데 이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대중교통이 나쁘다라고 평이 나 있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 귀촌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이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 자기들도 어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도시에서는 차가 없이도 저도 이제 도시 살 때는 뚜벅이족이었거든요. 차는 절대 너무 나쁘지. 차를 왜 가져? 막 이런 주의자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2년 차인가 그때 이제 애들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차 구걸을 한 거예요. 좀 태워주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응급시에는 여차하면은 빨리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가 바로바로 있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와 닿았어요. 그게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교통은 이제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걸 제공하는 시스템,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도 있는 거지.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또 한국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있으셔야 된다. 그 마을에 한 분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문화기획자는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을이 좋은 것도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도 뭐 50개가 넘나 막 그래요. 그런 어떤 뭐랄까 삶의 풍요죠. 그게 생활의 풍요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뭐 그 어떤 기쁜 역동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파악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뭐 정책도 바뀌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게 연구자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 마을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 사람 또 뭐였죠? 한 사람 더 있었나? 예술가. 예술가는 우리 삶의 백미죠. 우리 삶의 백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그게 어디가 되었든 간에 예술은
예술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도시에서 예술가들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꼭 살 필요 없잖아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딱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냥 막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또 시너지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도 약간 교류하면서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동네라면 진짜 개촌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자이자 이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했어요. 서울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 했더니 이거 정책화되면 자기 당장 내려간다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정책 결정자님. 이런 게 바로 기촌입니다. 네, 선생님 제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네. 쌤 혹시 국가에 이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네. 국가가 누구인가, 그렇죠?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그것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아까 5명 집단 귀촌을 이제 상을 잡은 이후에 기회 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연구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막 시의원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막 시청에도 보내고, 막 도에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 요구한 게 아닌 건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메일을 보내고 하다가 좀 더 공론장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었던 그런 그 탈성장 얘기 하는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공론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모임 같은 거? 그런 것도 혹시 참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 그 집단 귀촌에 대해서요? 아니요, 아직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부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기본 토지 얘기를 드렸어요. 기본 소득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생계 기본 방식을 다 수탈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지간하면 다들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제가 시골에 살면서 텃밭이라도 있어 보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는, 저기서 내가 감자라도 심어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 되면. 감자를 심어 먹고 뭐 쑥도 캐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뭐랄까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기본소득 얘기도 하지만 기본 토지 얘기도 하면서 도시에서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도시가 좋다라고도 하지만 또 상당수는 땅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내에도 이제 청년분들 계시고 청년들이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 꽤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산내같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인프라 같은 거죠. 사람들이 살기에 또 접근성이 좀 괜찮고 한 곳은 더더욱이나 은퇴족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갈수록 땅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면 이제 청년들이, 자원이 없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기에 더더욱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큰일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본 토지를 어떤 시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간에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우리 지자체로 귀촌을 하시면 이런 기본소득과 기본 토지 제공한다. 얼마나 매력적이게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매력적일 것 같은데 기본 토지에 기본 소득에 거기에 예술과 뭐 문화예술의 연구자의 사회복지사의 마을 택시까지 있다면 진짜 그렇죠. 네,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 이제 군수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런 변방이나 경계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말처럼 이제 박이은실 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탱자 씨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생각, 또 우리가 이제 곧 다시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보려고 하고요. 이제 3부에서는 그럼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